우리 천 원장님은 그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마약 특임이사고, 그다음에 이 인천 참사랑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일하게 마약 치료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우리 천 원장님은 인터넷에서 한동훈 장관이 인정한 마약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 언제 인정한 거예요? 장관님이 올 여름쯤인가요? 그때 저를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법무부 직원들 상대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그때 한양관도 계속 들었어요. 높은 관심 보여주시고 치료 재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주셔서 일선에 있는 저로서는 뭐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야, 그럼 이제 이따가 이제 치료 재활 얘기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약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피부적으로도 진짜 많이 늘고 있다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일선 현장에 있는 저는 정말 뭐 너무 피부로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치료 문의가 계속 와요. 예, 치료문이 계속 오고 원래대로 하면은 뭐 입원도 그렇고 외래도 그렇고 뭐 두세 달이 밀려야 될 정도여서 제가 진짜 주말에도 나와서 환자를 봐야 되는 정도가 됐고요. 이게 재작년이 틀리고 작년이 틀리고 올해가 또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되게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인 게 한 10년 전만 해도 마약 중독자 하면은 40, 50대 남성 뭐 약을 해봤어봐 히로뽕 정도 그리고 혼자 이제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 중에 거의 80, 90%는 다 30대 미만이고요. 젊은 애들이네. 예,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도 저희 병원 한 3명 입원해 있을 정도로 앞길이 창창한 애들이 지금 마약에 빠진 거네. 지금은 다 젊은 20대 초반까지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은 어때요? 여성이 지금 대검 범죄백서상에서는 한 25%, 근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35%까지 이제 늘긴 했는데 제가 임상에서 보는 거는 거의 반반입니다. 와, 진짜? 예, 완전 여성이 그렇게 많아요 또? 예. 진짜. 이게 지금 증가하는 속도로 보면 뭐 미국보다 더 많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올해 9월 달까지가 이제 2만 200명이 넘었거든요. 작년 공식적인 201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적발된 마약 사범이 10,000명이었는데 한 5년 조금 넘는 사이에 2배가 뛴 거예요. 2배가 늘어났네. 와. 이게 굉장히 급속히 퍼지고 있고 저희가 더 문제 삼는 건요. 이게 암수 범죄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적발된 인원에 우리나라 형사정책연구원 통계가 이제 50배 정도를 보거든요. 그럼 2만 명이면 100만 명이네. 예, 그 정도가 호기심이 아니라 상습 투여자가 그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지금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게 마약 중독자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 이 대한민국 사회가 풍토가 이렇게 중독이 호발할 수밖에 없는 풍토인 게요.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안 돼. 하여튼 뭐 굉장히 이게 경쟁 사회에다가 자원은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쾌락이 마약이기 때문에 점점 느는 토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마약 중독하면 다 미국에 흔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은 엄청난 빠른 숫자로 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 대목에서 저희가 잘 막아내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완전히 이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라면은 지금 그 시작 단계일 수도 있다. 예. 지금 늘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어쨌든 그 젊은이들 방구석이나 이런 데 처박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유발된 게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에서의 마약 소비 인구가 느니까 국내로 유입되는 양이 늘어나고요. 양이 늘어나니까 단가가 싸지고 접근성이 쉬워지는 여러 가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이미 들어갔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사들을 통해서 이제 처방되는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의 문제가 이 불법 마약을 돌아가게 하는 한 축이 또 되고 있거든요. 지금 불법 마약하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은 애들이 무슨 뭐 족보처럼 의사 선생님 어디 가면 뭐 하고 이것들이 되게 정보가 너무 퍼져 있어가지고 의료 접근성이 좋다는 게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해외 직구도 가능한가요? 직구 많이 합니다. 요즘 친구들. 아니 그럼 그 세관에서 뭐해? 다 못 고르나? 이게 엄청 걔들도 막 마약견도 있고 막 그런데. 저
우리나라의 세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경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늘어나는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진짜 역부족입니다. 그걸 그러면 그 값도 싸지고 해외 직구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오남용해서 이렇게 과잉 투여 받아가지고 하고 그런 과정 하다 보니까 지금 마약 중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예.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마약이라는 그 이게 뭘까요? 정의가 뭘까? 그러니까 마약을 어디까지 마약이라 하는지요? 마약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마약은 아주 크게 범위를 넓히면 사이코 액티브 서브스턴스라고 해서 그 향정신성 물질들 전반을 마약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뇌 안에서 극한의 쾌감이나 그런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엔도핀 도파민을 엄청나게 뽑아냄으로 인해서 뇌 손상을 유발을 하거나 중독성을 일으키는 약들을 통칭해서 마약이라고 하죠. 그래요? 근데 그 안에는 중독성이 있긴 하지만 의료용으로 특히 몰핀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일부 약물들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물들이 있고요. 나머지 그 불법적인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치료 목적하고 상관없이 오직 쾌락 추구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마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게 수면제도 중독이 되면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약물을 다 통칭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그래서 마약류라는 표현을 쓰죠. 마약류. 예. 대표적인 졸피뎀 같은 약만 해도 이게 처음에 개발될 때는요. 예. 기존의 아티반 같은 의존성이 높은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이라고 해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사용되고 임상 사례가 모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중독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야 라고 이렇게 판명이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뭐 우리가 지금 뭐 마약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건데 이 프로포폴도 중독되면 약간 향정신성 약물 뭐 이런 취급 받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범마약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마약류 안에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프로포폴은 향정에 들어가 있죠. 향정. 펜타닐 뭔가 요새 뭐 펜타닐 문제 되잖아요. 펜타닐은 마취제 아닌가? 전형적인 마약이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술하고 났을 때나 아니면 암 통증이 끔찍할 때 쓸 수 있는 몰핀이라는 의료용 마약이 있는데 이거를 100배 농축한 게 불법 마약인 헤로인이고요. 이 헤로인을 100배 농축한 진통제로 개발된 게 이제 펜타닐이거든요. 야 무서운 약이네. 이거는 정말 함부로 쓰면 큰일 나는 약이죠. 야, 무서운 약이야 펜타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약 중독이라는 거는 일단 그 하나의 그 현상이 아니라 질병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80년대에서부터 이제 뇌 영상학이 발달을 하고 뭐 분자생물학적인 발견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하면서 지금은 이게 뇌 신경계통에 생긴 질환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밝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의지나 결심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네. 이를테면 우리가 맹장염이 걸려서 맹장이 썩는데 막 여기다 네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막 혈서 이런, 쓰면서 막 이겨보기도 이런다고 아니 그러니까. 병원까지 불러가든 기어가든 가서 뭐 엑스레이 찍고 뭐하고 각각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처럼 뇌신경계통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뭐 정신 못 차리거나 의지나 결심이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치료의 방법들을 본인이 삶 속에서 꾸준히 그거를 실천하면서 따라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 혼자 하면 안 되는 거고 같이 하면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치료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여기도 무슨 골든 타임 같은 게 있나요? 진짜 왜 우리 보통 치료할 때 골든 맞습니다. 타임 막 이러잖아요. 골든타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약 중독이 결국에는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만성화되면 될수록 힘든 이유가 아까 기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뇌가 녹으니까 지능이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무언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저희는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적발되는 순간이 치료의 시작이다. 예, 처음 적발됐을 때가 아이쿠 이렇구나 큰일 났네라는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 경각심이 있고 그 안에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엄벌주의로 가겠다라는 정책 기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엄격한 처벌과 단속 플러스
적절한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그걸 길을 열어놓는 시스템이 같이 따라붙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치료받은 거는 국가가 다 지원해 주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마약류 치료보호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마약류 중독자들의 경우에는 전국에 이제 21개 지정병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하시게 되면 입원이든 외래든 국가에서 전액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제 잡혀왔어. 근데 이 사람이 성실하게 치료를 응했어. 그러면 약간 뭐 좀 감형을 좀 뭔가 좀 처벌 수위를 좀 낮춰준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좀 자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자님 말씀이 진짜 딱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컨셉인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마약 중독자들은요. 적발되고 나서 재판 받으러 갈 때까지도 계속 마약을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 상태가 아니니까. 그럼요. 병이다 보니까. 근데 누군가는 적발되긴 했지만 재판 받을 때까지 정말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저희 일주일마다 와서 소변 검사하게 하고 단약을 유지시키거든요. 그런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 쪽에서도 이거는 재범의 위험성이 좀 적고 회복의 동기가 강한 것들을 양형 자료를 많이 해서 판단에 많이 참고를 해주시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치료를 한다는 의미는 뭐 무슨 뭐 해독제가 쓰는 것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료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게 참 만만치 않은 거긴 한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워낙 지금 강렬한 거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약에 취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는 해독 치료가 의료기관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액 맞고 몸과 뇌 안에 있는 약물들을 뽑아내고 해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동기강화 치료라고 해서 본인이 마약 중독자인 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중독자가 아닌데라고 부정하고 있는 사람 억지로 그러면 재발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진짜 진검승부는 언제부터다? 교도소문을 나서는 순간 의료기관에서 퇴원해서 사회로 들어가는 순간서부터가 진검승부죠. 그 단계에서 이분들이 재활치료와 지역사회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단약을 유지해 나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아직 이 시스템들이 되게 취약한 거죠.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독이 있으면은 그래서 끊고 약간 마약을 끊고 나서 며칠이 있으면 금단 증상이 오나요? 보통? 약물마다 좀 틀립니다. 그러겠지. 근데 조금 이게 구별해서 생각할 건 뭐냐면 마약은 각성제 계통과 뇌를 흥분시키는 뇌를 안정화시키고 편하게 해주는 억제제 계통과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이키달릭스라고 하는 환각제 계통인데요. 환각제는 좀 제쳐놓고 각성제 계통의 최고봉이 히로뽕, 필로폰이고요. 억제제 계통의 최고봉이 아까 말씀드린 마약선진통제 펜타닐이거든요. 근데 이 억제제 계통들은 금단 증상이 초기에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펜타닐을 하루만 그냥 안 하거나 용량만 줄여도요.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거의 뭐 반나절도 못 견디고 진짜 뭐 몸에 있는 담벼락 넘어. 몸에 있는 약 찾으러.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물이 다 나와요. 막 식은땀 쭉쭉 흘리고 위로는 토하고 아래는 설사하고 눈물 콧물 질질질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뼈가 부러지는 온몸의 통증을 느끼거든요. 불에 탄다는 느낌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한 금단 증상을 겪게 되죠. 근데 반면에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단 증상이 초기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중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히로뽕이 정말 중독성이 강한 게 뭐냐면 제가 히로뽕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내가 모텔방 잡아줄 텐데 거기 들어가면 침대 위에 짝대기라고 하거든요. 주사기가 하나씩 있을 거야. 당신 이거 보면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면 다들 방금 5초 전까지만 해도 야 내가 다시 히로뽕 하면 정말 사람 새끼도 아니라 차라리 혀 깨물고 죽을 거야. 이를 득득 깔고 있다가도요. 이게 주사기 딱 보는 순간 완전 벌렁벌렁 하거든요. 이걸 하고 싶어 미치겠는 갈망의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되게 중요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라이브 질문 하나 더 받을게요. 이 마약 치료나 대마 치료에서 이렇게 뭔가 금단 증세를 완화할 수 있는 무슨 보조제나 껌 같은 건 없냐는 거죠. 이게 그냥 애정껌. 펜타닐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우에는요 금단 증세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펜타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단 증상이 너무 끔찍하니까 약을 다시 안 하고는 못 빼기거든요. 기자님 말씀하신 담을 넘어요 진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 마약이라고 해서 마약이긴 한데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쾌감을 주는 건 아니나 금단 증상은 간신히 막아줄 수 있는 대체 요법을 병행을 하면서 그 대체 마약을 점점 나중에 천천히 줄여가는 전략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 마약 중독자들, 펜타닐 중독자를 많이 줄였냐? 또 그건 아니고 참새방앗간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대체 마약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이 형성이 되거든요. 하야 참. 이거 참 어렵네. 이게 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예. 막 대체 약물로 이렇게 좀 테이퍼링 해가지고 쓱 중독 증상을 줄이려고 했는데 그냥 요거에 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야, 이 술하고 이 마약하고 무슨 약간 그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알코올 의존증 사람들이 마약에도 손을 더 잘 대는지 아니면은 약간 다른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중독성인 거랑 이거랑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중독은 둘로 나누거든요. 물질 중독이 있고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물질 중독은 마약, 알코올이고 행위 중독은 뭐 게임, 쇼핑, 뭐 섹스, 도박 이런 게 행위 중독인데 이 물질 중독이나 마약 중독,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이나 뇌에서 일어나는 부위는 동일해요. 보상계. 종목만 갈아탑니다. 도박하던 친구들이요. 히로뽕 배우면은 도박 안 하고 히로뽕만 하거든요. 히로뽕 하던 친구들이 이제 히로뽕은 이제 끊었는데 합법이라고 해서 술 먹기 시작하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가거든요. 어렵다 어려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야, 그러네요. 그래서 그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갔는데 이제 왜 청소년들 게임 중독 많잖아요. 이 게임 중독 애들이 나중에 다른 연관 중독으로 이렇게 발전이라 뭐라 그러니까 커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장부터 게임 중독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야 진짜 무서운 얘기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이 중독의 관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또 마약에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관문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요. 보통 완치라는 표현을 쓰나요 여기서? 원치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럼 평생 참는 거. 예. 그 평생 유혹을 느끼나 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4년 지나면 지날수록 유혹을 거의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예,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10년을 단약을 했어도요. 어떤 계기로 다시 손을 대게 되면 10년째 굶은 걸 한꺼번에 하면서 다 무너져 내립니다. 아 어떤 계기로 야 너 이제 괜찮아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너 다 네가 컨트롤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딱 했더니 그 10년의 그 과정이 다 싹 없어지고 싹 다시 시작되는 거야. 예. 야 이거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절대로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되겠으나 이 싸움은 단약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안정화된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서 아까 뭐 무슨 재활 프로그램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중독자 모임 뭐 무슨 그룹 치료 이런 예,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게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 입원했건 교도소를 들어갔건 해서 사회로 나오는 순간 사실 이분들 곁에는 사실 가족들도 버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냥 주변에 다 마약을 하는 환경이에요. 심한 애들. 이분들이 그래서 치료 공동체라고 해서 사회에 독립하기 전까지 그 안에서 같이 일상생활 훈련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공동체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직업재활 시설도 필요한 거고 뭐 반병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좀 갖춰져서 이분들이 독립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 중간 단계들을 우리 사회가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야 이걸 그 지금 완전히 그냥 이걸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네. 예.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거 진짜 예방 손을 안 대게 하는 환경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렇게 한번 빠져면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런 손을 아예 대지도 않는 예방 활동은 있나요 지금? 예방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예, 뭐 수능에 시험 문제 하나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전 국민이 마약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설프게만 나쁘다고 해놓으니까 근데 청소년 애들한테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쁜 거는 알겠는데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OTT 서비스 보면은 미국에 있는 애들은 뭐 마약도 하고 있고 뭐
뭐 어디는 합법화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고 그냥 나쁘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호기심이 주체를 못할 정도거든요. 요즘 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연령대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왜 나쁜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좀 일선에 있는 제가 느낀 걸 좀 말씀드리면 지금 무슨시 교육청, 무슨도 교육청, 교육청마다 다 따로 교재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거기 마약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교육청에서 교재 개발하는 건 어떨지 뻔한 게 뭐냐면 결국 미국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 따다가 번역하는 수준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길바닥에 그냥 마약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사회예요. 걔네는 정책이 마약을 끊게 하는 게 아니라 함 리덕션이라고 해서 덜 죽어 나가게 하는 단계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 단계에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 이식해 쓴다고 해도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네. 이게 말기암 환자 쓰는 치료법을 왜 우리가 그렇죠. 지금 해? 각 지자체별로 교육청별로도 이게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예산을 교육부 자체에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한국화된 것들을 만드는 작업이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 당장 마약이 퍼지면서 대책 마련하느라 그러니까 뭐 지자체별로 뭐 막 여러 가지 약간 것들이 중구난방이고 난방인 뭐 거죠. 지금 뭐 그냥 미국과 갖다 베끼기도 하고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건데 그래서 그걸 중앙 무슨 마약 퇴치 운동본부 이런 데서 좀 교본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방서부터 치료 재활까지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지금 학교 보건 교육에서 이 마약 예방에 대한 어떤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개발해서 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열심히 해야죠. 어떤 환자들이 잘 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약간 지지를 많이 해준다든지 주변 지지가 좀 있다든지 이러면은 좀 잘 낫나? 두 가지 측면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후 인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도 뭐 5년 생존율 얼마 될 것인지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강조되는 게 있긴 합니다. 첫째는 병전 기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약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기능을 잘하고 있었던 사람인가가 얘기되네.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고 두 번째는 가족의 해체 여부 내지는 가족이 얼마나 이 사람을 기능적으로 잘 돕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예우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가족이 환자의 회복의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가족들은 오히려 재발의 원흉이 되거든요. 뭐냐면 자꾸 이제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그냥 확인하고 내눈 인간 취급하고 막 아니 이러니까. 내놓은 인간 취급하기 전에 오히려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요.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막 뭐 너 또 약했어 안 했어 너 어디야 언제 들어와 비난하고 의심하고 잔소리하고 하면 할수록 가족들은 이 친구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환자의 삶은 더 피폐해지기 때문에 더 재발로 등을 떠미는 거거든요. 우리는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나 비난이 오히려 그것을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되게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약간 초기에 치료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또 아무래도 잘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막 완전히 그냥 찌든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럼 우리가 환자만 치료할 게 아니라 부모나 가족 교육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가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그 가족 교육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네. 예, 저희 계속 하고 있죠. 일반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도 가족 그 상담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 병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쉬쉬하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어렵습니다. 이걸 해서 자기가 진짜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 근데 부모가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은 오픈할 수가 있어요. 이때면 부인이 뭐 시댁 가서든 친정 가서든 이 친구들한테도 우리 이놈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오고 컴플레인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내 남편 내 자식이 마약했다는 얘기는 진짜 가까운 친구는 둘째치고 친정에다가도 얘기 못하는 얘기거든요. 마약이란 말 자체가 이제 입에 그러니까요. 올리기도 힘든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약이 무슨 큰 약쟁이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회적 그런 아주 괴물 같은 은유를 해버리니까 다 숨어버리네. 어? 그걸 어느 일정 부분은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을 그거를 좀 양성화시켜서 편하게 교육도 받고 막 이럴 수 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겠네. 저는
제가 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뭐 유흥업소도 가보고 어렸을 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 인생에 저는 단 한 장면에도 제 옆에 마약을 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제가 믿는 어떤 형이 누가 저한테 뭐 저 이거 타 먹어봐 오셨다면 물론 저는 소심한 A형이니까 몇 번 거절했지만 저도 술 먹겠기에 했을 수 있어요 그 실수를.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나쁘다고만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런 차이인 거지. 제가 만난 어느 마약 중독 환자도 자기가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어 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좀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금 그 보시는 환자분들의 마약에 그 손을 댄 입문 과정은 주변에서 그런 그럼요. 예? 그냥 야 이거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에서 그냥 무심코 호기심으로 해서 이런 나락으로 빠지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전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주는 거네. 예, 예? 맞습니다. 이 부모나 가족 교육 이런 것들은 다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죠. 예, 무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무상으로 할 수 예. 있고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마약으로 해서 잘 완치되신 분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예, 요새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와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에이즈 환자들이 그랬잖아요. 에이즈라면 완전히 괴물 취급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에이즈에서 잘 나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관리되신 분들이 와서 사회적으로 이게 에이즈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좀 마약에서 빠졌다가 이렇게 잘 빠져나오고 치료받고 하신 분들이 좀 더 사회적 목소리를 냈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마약 중독자들한테 꼭 내가 이거는 해주고 싶다. 환자분들께 네. 아니면 그 중독자들 두 사람 중독자들하고 또 이 마약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아니면 또는 뭐 이런 빠질 우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미 마약을 시작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첫째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직부터 얘기를 합니다. 예? 정직해야 된다는 것부터 얘기합니다. 정직해야 돼. 예. 나 하고 있다. 그렇죠. 적어도 의사인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직이 지켜지지 않으면 치료적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직하다는 그 모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환자분들한테는 처음에 당부하는 말은 정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잘 지켜지면 되는 거고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병이긴 합니다만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뭐 의지가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회복에 대한 의지만 갖고 있다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만 않다면 몇 차례 재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회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전에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뭐 몇 차례 재발이 있지만 그걸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재발할 수 있다 이거지. 예. 아니 재발을 할 수 있다. 그거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거지. 자전거 배우기 비유를 많이 듣는데요. 우리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는 계속 넘어지니까 진짜 내가 차라리 그냥 나중에 돈 벌어서 기사 두고 차 끌고 다니자 이 생각을 하지만 자전거가 무슨 비행기 조종도 아니고 전방 주시하고 균형 잡고 페달만 쫙 돌리면 앞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던 거고 또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균형 잡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약을 아직 손을 안 대신 분들께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 일침을 저는 이거는 지옥행 급행열차가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년 넘는 동안 마약 환자의 처음과 끝을 봤거든요. 판도라의 상자 얘기가 있듯이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되는 있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호기심의 차원에서 올라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거대 담론은 즉각성의 문제입니다. 즉각적 보상. 예,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게 너무 당장의 어떤 결과를 내고 하는 것에 너무 매진해 있거든요. 결국에는 마약을 한다는 것도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 즉각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게 범법행위든 창피한 행위든 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 결과에 대해만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약물 중독의 문제가 왜 문제가 돼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식이요법하고 정말 운동해서 꾸준히 해서 이루어야 될 효과를 약 몇 알 먹고서는 금방 이루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약에 중독되고 부작용을 겪는 거거든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에 있어서 즉각적인 보상과 내가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큰 걸 얻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박이든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호기심으로 한번 열어보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그렇죠. 엄청난 지옥행 열차에 올라타는 듯한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시작 자체를 말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세상이라는 게 뭔가 단순한 보상을만 추구해서 되겠느냐 뭔가 그 살아가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